문재인 대통령이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100대 과제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부담이 되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건 좀 정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상황실에서 504건의 문건을 발견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수단체 지원 대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악의 물난리에도 해외 연수를 간 김학철 도의원이 국민을 들쥐에 비유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중국인과 조선족에게 반말을 하거나 소리 지르는 행태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불친절 관리소 고발합니다. 법원이 이부진 사장에게 남편 이무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무재 전 고문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한 싱가포르 업체를 북한 대남 공작기관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은행 업무도 택시 잡기도 앱 하나로 간편히 하는 시대지만 노년층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난 눈이 안 보여서 잘 글씨도 안 보이고 그래서 못해. 스마트 시대가 서러운 노년층 집중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종합뉴스라인의 전운책입니다. 복도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푹푹 찐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하루였습니다. 이럴 때 온몸을 시원하게 하는 뉴스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78조 원이 필요하다는데 그 돈 어디에서 마련할까 하는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건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이란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있게 한 촛불 민심이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첫 번째가 기소사건의 철저한 공소유지입니다. 쉽게 말해 이재용 박근혜 뇌물죄가 무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사법부가 할 일은 사법부에게, 역사가가 할 일은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 앞에 솔직해지자. 이 정부 고위 관료 입에서 좀처럼 듣기 힘든 말이 나왔습니다. 178조 원이 투입되는 100대 국정과제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국민이 소득세를 더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 증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홍일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간 나라 살림의 초안을 짜는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은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은 하는 정부를 지향합니다.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족한 예산 문제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예산을 절감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자 증세론을 본격 제기합니다. 추미애 대표는 연간 소득 2천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과 5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는 과세 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부 장관들은 최고세율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국민 토론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세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율 조정이라든가 혹은 세율 인하 등등을 가지고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정세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제는 국민들에게 한번 토론을 요청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은 재원 대책이 없고 무대책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다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증세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할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1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났습니다. 기간직 근로자는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바꾼다는데 늘어나는 금년은 결국 국민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합니다. 백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20만 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도 그 한 분 한 분의 인생, 또 그것이 초래할 뜻하지 않은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가장 현명하게 관리하는. 전환 조건도 완화합니다. 근속기간 조건을 없앴고 관련 업무 종사 필요기간도 줄였습니다. 다만 일시적 고용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운동선수 등 특기자, 휴식 대체 근로자 등은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자리 양극화가 크게 해소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31만 명을 모두 정규직화하거나 정규직에 준해 처우하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1인당 월 100만 원을 더 준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37조 원의 비용이 더 듭니다. 청년들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 로드맵을 마련해 2018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된 뒤에 후폭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대규모 시위는 물론 법적 대응도 하겠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3여 명의 회원수를 거느린 소상공인 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7,530원으로의 인상안은 원천 무효라는 겁니다. 이곳 연합회에서 열린 3차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 업계를 대표하는 소상공인 10여 명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을 우리가 계속 내보낼 수밖에 없는 부분,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고,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시위도 예고했습니다.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각 지역별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피해 사례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목숨까지 위험하고 생존이 위협받으니까 집단행동을 좀 해야 된다.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결정된 이번 안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당분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문 대통령 후보 때부터 소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총리 후보자 지명을 비롯한 인사 내용을 직접 발표했죠. 하지만 국정 전반에 관한 회견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듣고 싶어하는 국민이 많은데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도 기자회견 대신 대국민 보고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주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7일로 다가온 취임 100일에 맞춰 광화문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연설을 했던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국민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기 비전을 직접 설명하는 콘서트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간략하게 취임식을 했던 만큼 이번 보고대회가 사실상 취임식도 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고대회에는 100대 국정과제에 정책 제안을 한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청와대에서 발견했다는 전 정부 문건 후속 기사입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을 또다시 공개했습니다. 이분이 세 번째입니다. 보수단체 지원과 보수 논객 육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논란을 의식해서 일반 기록물만 공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오늘 추가 공개한 문건은 박근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자리에서 발견된 504건입니다. 보수 농객 육성과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입을 언급한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카카오톡의 좌편향적 자동 연관 검색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대목도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 일반 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도 내주 초 공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박수현 대변인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예, 이번엔 참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오늘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가 혼이 났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대표를 배신자라고 몰아붙였고 일부에선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김복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해훈 대표의 차량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입구에 들어서자 피켓을 든 보수단체 회원들과 지역민 50여 명이 막아섭니다.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라. 여기 국민 오지 말라 말이야. 이 대표 측이 경찰의 엄호 속에 생가에 들어가려 하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일부에선 욕설도 나왔습니다. 생가에 들어간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영정에 헌화하고 목례를 한 뒤 곧바로 빠져나옵니다. 바른정당 지지자들이 지지 발언을 했지만 이내 항의가 쏟아집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게 잘하셨다고요. 잘했어. 이해훈 대표님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와 박정희 대통령은 별개라며 두 대통령을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우리 군 수뇌부 인사는 육군과 육사 출신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전통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해군 출신 국방장관이 취임한 데 이어 육사 출신이 독점했던 기무사령관 등 군 핵심 보직에 비육사 출신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만 육군을 총지휘하는 육군참모총장은 1979년 12.12 사태 때 이희성 대장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24명 모두 육사 출신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군 개혁의 신호탄으로 비육사 출신을 육군참모총장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우리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을 임해야 하겠습니다.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안 방첩을 총괄하는 기무사령관도 육사 성역이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부터 26명의 기무사령관 중 비육사 출신은 단 2명이었고 해군과 공군은 전무합니다. 송 장관은 이번에 기무사령관의 해병대 출신 소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한 것처럼 군 인사 정보와 동향 파악을 담당하던 기무사령부 1처 폐지도 검토 중입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등 굵직한 군사정책을 담당하는 국방부 정책실장도 육사 독점 관행이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정책실장 등 주요 실장 자리에 민간인을 대거 투입하며 문재인 정부의 군 문민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서 다음 달 말 열리던 한중 정상회담이 자칫 무산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 철회를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진핑 주석이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로 추진되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에서 아직 초청장도 보내지 않고 있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입장이 더욱 강경해진 탓이라고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달 초 G20 정상회의에서도
사드는 한중 관계를 막는 장애물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된 것에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온도차도 정상회담 추진의 걸림돌입니다. 문 대통령은 G20 당시 시 주석에게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개혁화, 생활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시 주석은 얼굴이 굳어지며 중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혈맹 관계라고도 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내달 초 예정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무디 소식은 오윤주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덥다 소리가 절로 나오죠. 서울은 35도 가까이 올라 올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가마솥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 이글거립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봐도 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열기도 올라오고 해갖고 더 많이 덥고 진짜 불쾌지수가 정말 머리 끝까지 나는 것 같아요. 서울은 오늘 34.9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올해 첫 폭염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이릅니다. 걸어가는데 등도 너무 따갑고 햇빛이 너무 내리쪄가지고. 경주는 37.1도로 전국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경남 밀양이 36.4도, 대구 35.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온다습한 공기와 일중 강한 햇빛으로 인해 지표 부근이 매우 가열되면서 내일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낮 기온은 대구 37도, 서울은 33도까지 오릅니다. 열대야를 동반한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한 충북도의원의 발언 때문에 불쾌지수가 더 올라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김학철 도의원이 물난리 속에 외유성 해외 연수를 간 것도 모자라 자신을 비난하는 국민들을 들쥐에 빗댄 건데요. 시민들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앞에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시민단체 회원이 김학철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며 도의회에 흙을 던집니다. 김학철 의원은 오늘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국민을 들쥐에 비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철 의원은 지난 18일 동료 의원 3명과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수해가 심각하다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한 다음 날입니다. 비난이 빗발치자 이해를 못하겠다며 국민을 설치류인 레이닝에 빗댔습니다. 김학철 박한범 의원은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아직 프랑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박봉순 최병훈 의원은 오늘 조기 입국했습니다. 국민들의 처신이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뭐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시민단체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들쥐 같은 습성이 있다라고 도의원이 말하는 것은 이거는 무슨 뭐 개, 돼지로 비유하는 것보다 더 심한 모욕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학철 의원 등 3명에 대해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병훈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엄중 문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충북 지역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지 닷새가 지나가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해가 남기고 간 상처들, 포커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세워진 천막.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무슨 일일까? 닷새 전 모습입니다. 지하 전기실이 물에 잠겨 500여 세대에 이틀째 전기와 수돗물이 끊겼습니다. 물은
거의 빠졌습니다. 하지만 끊긴 전기는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머리까지 차올랐던 물은 모두 빠진 상태지만 불은 켜지지 않고 엘리베이터 역시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찜통더위에 주민들은 25층 아파트를 걸어 다닙니다. 하루에 한 대여섯 번은 오르내려야 되는데 더군다나 물건을 갖고 뭐 물이나 이런 거 갖고 올라오려면 수돗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아파트 주민들은 시수행정 부실이 빚은 인재라며 서명운동에 나선 겁니다. 저희가 지대가 낮다고는 하지만 성남촌이 거기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 그냥 다 흘러가는 물 아니었을까. 하늘이 구멍난 듯 길을 퍼붓던 지난 16일. 도로보수원 박모 씨는 아침 7시부터 삽을 들었습니다. 한 군데가 끝나면 또 다른 곳. 숨 쉴 틈도 없이 수해 복구에 투입됐습니다. 그날 아침에 6시 반에 비상이거든요. 그때 비가 오고만 워낙 많이 났으니까 시간 딱. 저녁 8시 20분 잠깐 엉덩이를 붙인 박 씨. 그대로 쓰러져 불기의 객이 됐습니다. 인력이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러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박 씨는 충북도청 산하기관의 무기계약 직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업무 중 사망하면 순직 처리됩니다. 유족들은 보상금과 연금, 국가유공자 혜택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에겐 위로금 5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걸 누가 책임져야? 정부에서 책임져야지. 아무리 무기계약직이든 정규 직원이든 계약직이든 간에 사람의 인격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낮 12시 10분엔 괴산 수력발전소장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댐의 방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항의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청주. 거리에 남은 상처보다 마음에 남은 상처가 더 깊고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어쩌면 외국인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대한민국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갑과 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엔 수원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중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일도 있습니다. TV조선이 서울에 있는 다른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잠입 취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말과 고함, 불친절이 예산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채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곳곳에서 반말이 난무합니다. 번호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결혼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바로 소리를 지릅니다. 왜 자꾸 나한테 와? 선생님이 접수한 창구에 가셔가지고 내가 시켰어요? 예. 제가 시켰다고? 무슨 9만 원짜리야? 아, 그거 사야 돼요? 비꼬기도 합니다. 내는 진짜 받아보는 게 몰라요? 그거 하지 마라, 저 말하는 거. 아예 바리케이트를 내리고 응대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아, 이거요? 외국인 등록증 발급부터 체류 현장까지 모든 업무를 이곳에서 합니다.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이면 누구나 방문해야 하는데 중국인 전용 창구는 항상 북새통입니다. 외국인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무서웠어요. 저는 한국어 못하니까 처리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아마 그 한국에 대한 첫인상 이런 거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출입국 관리소 측은 인력 부족 탓이라고 합니다. 풀이야, 풀. 점심 말고는 그냥 활동이. 자기 잠시 화장실 가는 거 말고는 계속 연락이 없어. 하루 평균 방문객 1000여 명 중 50% 정도가 중국인인데 현장의 창구 직원은 8명 뿐이라는 겁니다. 작년 2월 시간 예약제를 도입해 응대 시간을 8분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입니다. 법무부 측은 인터넷 창구를 확대하고 직원의 친절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법원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에게 남편 이무재 씨와 이혼하고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조 원 넘게 재산 분할을 해달라던 임 씨 측은 항소할 계획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3기의 이혼 재판 1심은 이 사장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위해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 전 고문이 요구한 재산 분할 액수는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2조 4천억 원의 이 사장 재산 중 0.4%만 임 전 고문의 몫으로 인정했습니다. 전업주부의 이혼 때도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절반 가까이 인정하는 통례에 비춰보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두 사람 사이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도록 했습니다. 대신 임 전 고문은 아들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사장 측은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재산 분할에 대해선 판결문을 받아봐야 확실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 측은 주식 부분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 같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1999년 삼성과 자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여객선을 타고 가다 바다 한가운데 빠진 남성이 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긴 시간 버틸 수 있었던 건 배낭 덕분이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 떠 있습니다. 해경이 서둘러 바다에 뛰어듭니다. 물에 빠진 남성은 탈진한 듯 축 늘어졌습니다. 양쪽으로 잘 올려줘. 오늘 아침 7시 반쯤 제주 추자도 남동쪽 16km 해상에서 47살 고모 씨가 발견됐습니다. 고 씨는 바다에서 3시간 동안 가방을 붙잡고 2km를 떠다녔습니다. 가방이 가벼웠고 방수 소재여서 튜브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여름이니까 수온이 높았고 그분이 또 이제 그 가방이 부력 역할을 해줘서. 고 씨는 목포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40분쯤 갑자기 고 씨가 사라져 여객선 승무원이 신고했습니다. 큰 배낭을 한 개랑 그 어깨에 매는 쇳가방을 한 개 가져오셨는데 순찰을 도는 도중에 이제 가방을 한 개를 발견한 거죠. 해경은 고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낼 때 왜 학교에서 지정한 카드로만 납부해야 하는지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카드사가 지정해준 대가로 대학에 리베이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입니다. 지난해 등록금 납부는 현금 외에 신용카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카드사 2곳으로 제한했습니다. 카드에는 그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일부 카드사에서들은 일정 부분 또 발전기금으로 이렇게 내는 데도 있다 그래서. 등록금 카드 결제 수수료는 0.7에서 2% 정도입니다. 카드사는 이 수수료를 기부금과 학교 발전 기금 등을 가장해 다시 되돌려줬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는 카드 결제 등록금 총액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수수료 1억 4천만 원을 카드사로부터 되돌려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대형 카드사 5곳이 전국 108개 대학에 제공한 리베이트 비용은 16억이나 됩니다. 감독기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계약서 상에는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돌려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은 5개 카드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행정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늙기도 서럽거늘 지음을 쫓아 지실까? 이 정철의 시조 마지막 구절입니다. 늙으면 서럽다는데 그중에 제일 서러운 게 세상의 무관심입니다. 요즘 같은 스마트폰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따돌림받는 세대, 바로 노인 세대들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면 은행 갈 일 드물고 길거리에 서서 택시 잡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건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이들 얘기입니다. 노인들은 불편함을 넘어 불이익까지 받고 있습니다. 먼저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은행, 어르신들만 눈에 띕니다. 모바일 뱅킹을 하는 젊은이들은 은행을 직접 찾는 일이 드뭅니다.
오늘같이 날이 이렇게 푹푹 찌고 지금 나도 나오고 싶진 않아요. 모바일 뱅킹 뭐 이런 거를 저기 갖고서는 가는데 이름조차도 생소한 거 갖고 가서. 60대 이상의 모바일 뱅킹 이용률은 불과 13%. 노인들이 선호하는 이 종이 통장도 오는 9월부터 시중은행들이 발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눈이 안 보여서 잘 글씨도 안 보이고 그래서 못해. 그러니까 이 종이 통장으로 해야 된다고요. 절대로 난 종이 통장 아니면 은행에도 못 하고. 원하는 사람은 종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별종 취급을 받는 느낌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오늘 노인들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젊은 남성은 건물 안에서 앱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곤 때 맞춰 나와 올라탑니다. 젊은 사람은 뭐 인터넷이고 뭐 보고 다 할 줄 아는데 나이 들고 못하니까 땀 찔찔 가면 기다리는 거니까. 길가에서 하염없이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도 노인들 뿐입니다. 택시도 뭐도 또 연락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목적지까지 오고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런데 그걸 쓰기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나도 사용도 못하고 거의 또 엄두가 안 나더라 이 말이요. TV조선 윤을입니다. 예, 서울시 도로 여기저기 설치해놓은 자전거 도로 보셨을 겁니다. 서울시는 누구나 빌려 탈 수 있는 공용 자전거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유용해서 대리기사들도 많이 이용한다는데 스마트폰을 쓸 줄 모르는 노인들에겐 이마저 무용지물입니다.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공영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하루 2만 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입니다.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대중교통보다는 퇴근할 때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용자는 모두 젊은 층입니다. 실제 이용객 77%가 10대에서 30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자전거를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자전거를 빌려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자전거를 빌려봤지만 19초 만에 성공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그 다음부터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노인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안내문이 붙어있지만 따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유, 이거 입력하는 게 엄청 많네. 이거 뭐 복잡해서 어디 쉽게 쓰겠냐 이거. 아유.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쉽게 가지만 이게 좀 나이 먹고 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이게 그림의 떡이지 그게. 아, 그러니까 왜 그림의 떡이세요 그게? 아니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통합니다. 서울시는 절차를 더 간편하게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용 순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따라하기 기능을 도입해서 노인들은 사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공공 서비스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더 빠르고 편리할 뿐 아니라 더 값싸게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다룰 줄 모르는 노인들은 세상 사는데 불편할 정도를 넘어 경제적 불이익도 입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 크림 프라푸치노를 폴사이즈에다가 얼음을 조금 넣어주세요.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을 마치자 음료가 나옵니다. 현금도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저처럼 줄을 서지 않고도 이러한 앱을 통한 주문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단 메뉴 주문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나오고 무료 샷 추가 같은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앱으로 미리 책을 주문하고 서점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문 번호 확인하겠습니다. 전용 계산대가 있어 기다릴 필요 없이 할인 혜택도 챙깁니다. 그동안 옆 계산대 노인들은 줄을 서 꼬깃꼬깃한 10,000원을 꺼냅니다. 모바일 뱅킹으로 환전하면 달러당 20원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은행에 직접 가서 100달러를 환전한다면 2,000원의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쓸 수 있으면 좋죠 그러는데 그렇게는 이제 우리는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거 모르니까. 스마트폰 세상은 노인들에게 심리적 소외를 넘어 물질적 불이익까지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 격차가 심화될수록 세대 간에 혹은 계층 간에 그 갈등이 심화되고 그것은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고. 스마트폰 사용 양극화가 사회 통합을 막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해 봅니다. 서울 집값은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규제를 비껴간 곳은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김하린 기자입니다. 오늘 문을 연 인천 송도의 주거형 오피스텔 견본주택입니다. 무더위의 평일, 미분양 관리 지역인데도 하루 동안 인파 10,000명이 몰렸습니다. 여기다 입주할지 아마 투자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걱정이 되나 이거 하나 해야 되는데. 이처럼 분양권 전매 금지에서 제외된 인천 등의 투자 수요가 몰립니다. 오후 한 3시까지 한 5,000명 이상이 좀 방문하셨고요. 날씨가 매우 덥고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손님들이 내 방에 주셔서. 올해 초 1.55대 1이던 인천 지역 청약 경쟁률은 6.19 대책 이후 10대 1 이상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집값도 규제 효과가 미미합니다. 잠시 주춤하던 아파트 매매가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초와 강남 송파 등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서울은 지난주 아파트값이 0.17%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0.06% 상승해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단과 내용 면에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한 달 만에 꿈틀거리는 집값. 정부는 청약 가점제 비율 상향과 청약 1순위자 요건 강화 등 추가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신형 전자담배 요즘 인기죠. 하지만 과세 규정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출시해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이 신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에 출시된 신형 전자담배입니다. 일반 담배처럼 20갭이 한갑에 판매되고 있는데 연초를 한 개씩 사용해 전용 기기에 넣고 가열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가공된 연초를 사용해 연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방법이 일반 담배와 비슷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이 제품을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로 분류했지만 국회가 반대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전자담배가 출시됐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지만 현재 법률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세 공백인 상태죠. 그동안 이 전자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한갑에 1,739원으로 일반 담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국회 기재위는 최근 신형 전자담배에 적용할 세금을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전자담배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7월 임시국회가 추경 문제로 공전하면서 신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공백은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국제적인 대북 제재 속에서 싱가포르 회사가 북한에 갖가지 사치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TV조선 취재 결과 그 회사는 사실상 북한 대남공작기관 문화교류국이 관리하는 회사로 밝혀졌습니다. 김남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의 유럽의 명품과 사치품을 대고 있는 싱가포르 회사의 이름은 신사입니다. 이 회사는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인 문화교류국의 외화벌이 협력업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무역성 출신 고위 탈북자는 문화교류국 출신 리혁이란 인물이 지난 10년간 싱가포르에 상주하며 신사의 대북 무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화 상점이 있어서 일본 상품도 들어와 있고 다른 나라 상품들 냉장고 일체 모든 게 다 들어옵니다.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은 평양의 북새 상점과 유경 상점을 운영하면서 신사에서 공급받은 사치품을 팔고 있습니다. 사치품 판매 이익은 39호실목입니다. 문화교류국도 싱가포르 신사의 사치품 수출 대금 일부를 떼갑니다. 고위 탈북자는
문화교류국의 이익금이 이미 수출 가격에 포함돼 평양에서는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 고위층에게 사치품을 공급한 리역은 이 공로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예, 연관해서 오늘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2000년에 이민 간 뉴질랜드 교포 김조셉 씨입니다. 김조셉 씨는 이민 가기 전에 연극기획자, 음반기획자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낸 음반이 가수 강산해가 부른 연어이죠. 북한 박민국 현 외무성 부상관은 호주 북한 대사관 직원일 때부터 가까운 사이입니다. 북한 사치품 수입과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에 직접 나와서 지금 공개인 TV 하시는 건 오늘 처음이죠? 예, 처음이라서 좀 긴장됩니다. 예. 이 북한은 어떤 일 때문에 30번이나 가신 겁니까? 이민 가서 일단은 뭐 외국 시민권을 그리고 호주 국민 자격으로 뉴질랜드입니다. 그죠 뉴질랜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뉴질랜드 살면서 뭐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훈련을 받고 그런 미션 아래에서 일단은 북한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뭐 한 번 가다 보니까 자꾸 관심 있고 일을 해야 되니까 어느 순간 뭐 한 30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앞에 다른데 인터뷰한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북한에 대단히 애정을 많이 가졌던데 실제 뭐 다녀 보니까 북한이 정이 많이 들었던 겁니까? 예, 뭐 처음에 좋아했습니다. 뭐 같은 민족이고 순수했고 뭐 요즘 한국에 오니까 이 뭐 인증샷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이런 거 안 보여주면 믿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뭐 저 쑥스럽지만 가져와봤습니다. 이런 거. 그게 초대장이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초대장이 여러 종류인데 이 각 경우마다 그렇군요. 공화국 뭐 창건 60돌 기념도 있고 이 여러 경우의 초대장이 있어야만 뭐 들어가는 국가 행사 때 뭐 하여간 늘 참석하고 뭐 그랬습니다. 이 방금 리포트에서 북한 사치품이 이제 유입되는 과정을 함께 보시는데 실제로 평양에 사치품이 많은 겁니까? 사치품이라는 기준은 조금 상대적일 것 같고요. 물론 그렇죠. 제가 오고 가면서 이제 저하고 친분이 있던 여성 그 복무원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한 번은 그 스와로보스키 이런 뭐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 5만 원에서 뭐 10만 원 사이 그걸 2개를 들고 와서 줬더니 받고 사는 말이 이거 명품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품이라는 단어를 안다는 데서 제가 조금 놀라기는 했고 그 이후에 뭐 북한사에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있죠. 뭐 시계 같은 롤렉스도 있고 뭐 피아노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스와로보스키 목걸이를 보고 명품 아닙니까? 한국에서 명품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 싱가포르 무역업체를 통해서 북한의 사치품이 들어간다는데 왜 싱가포르이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중국 물품들이 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그러나 이제 평양 인민들도 중국 제품이 질이 높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이나 뭐 이런 유럽 쪽에서도 물건이 들어가기에는 또 어렵고 아무래도 말레이시아에 북한 그 주재원들 노동자들이 많이 나가 있고 일꾼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접한 그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제품이나 생활 수준이 높은 곳이 싱가포르니까 싱가포르의 물건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북한 그 고위 관리들이 그리고 아프면 병원 또 항상 싱가포르에 있는 병원을 갑니다. 싱가포르 병원을 이용하는군요. 뭐 북한에 의료시설이 아주 좋은 게 없는 모양이죠. 뭐 그것도 상대적이지 않겠습니까? 많이 뭐 기자재들이 납부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뭐 어떻습니까? 이게 사치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관이나 외교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외교관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 나라 자체가 비리와 어떤 부정부패 만연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 묵인하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 중심에는 그 돈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바깥으로 예를 들어서 겉으로 표방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고 단속한다지만 그것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뭐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 돈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기들의 수입원이죠. 그래서 뭐
또 그런 예. 돈들을 모아야 되고 뭐 어쨌든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북한 사이에 만연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북한의 사치품이 그렇게 네. 유통이 되는데 실제 네. 북한에서 사치품이 어떻게 거래가 되는 겁니까? 저의 경우에 이제 뭐 예. 제가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저에게 이제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보안성 산하의 그 녹산 상점이라는 데서 그 수입 과장 하던 친구가 저보고 금목걸이를 갖다 한 20개를 예. 갖다 달라. 그래서 금목걸이라는 게 뭐 양은 적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가격은 좀 나가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다가 갖다 줬는데 그게 그냥 디자인도 좋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다 팔려버렸어요. 예. 저희 경우는 그렇지만 제가 그 피아노 같은 거 일제 야마하 예. 뭐 단동에서 밀수하는 사람들도 직접 그 현장을 보기도 했고 39호신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뭐 산하기관에서 예.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밀수하는 경우 뭐 아름아름으로 해서 많이들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사우디가 요즘 시끌합니다. 왕자가 시민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영상을 찍었던 여성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놓고도 논란입니다. 윤혜은 기자입니다. 앉아있는 남성에게 다짜고짜 발길질을 하더니 주먹 세례를 퍼붓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벌써 여러 차례 맞은 듯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사우디 사우드 왕자가 시민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사우디 국왕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재판 때까지 석방 없는 구속을 지시했습니다. 미니스커트와 짧은 티셔츠 차림으로 사우디 고대 유적을 활보한 여성. 모델 쿨루드는 사우디 복장 규범을 어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태형의 체벌이 예상됐지만 국내외 여론을 의식한 듯 처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확산 중입니다. 특히 지난 5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사우디를 방문했던 당시에는 그녀의 화려한 의상을 두고 우아하다고 극찬했던 사우디 당국의 이중 잣대가 비난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사우디 언론에서는 빈트 트럼프, 즉 트럼프의 딸이 화제의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 무슬림 네티즌은 쿨루드의 영상에 이방카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합성한 사진을 올리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조롱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이 이어져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60배 넘게 탔는데요.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불길이 잡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번지는 시뻘건 화염이 순식간에 산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검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헬기가 출동해 불길을 막아보지만 역부족. 주민들이 대피한 마을까지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It's a little scary. I think everybody's panicking a little bit. 사흘 전 캘리포니아주 마리포사 카운티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디트윌러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의도 면적의 62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미국 서부 지역은 크고 작은 30여 개 산불에 시달리는 상황.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그중 가장 거세게 번지는 이번 산불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천 가구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Anytime you have fires like this and you have a community nearby, it's going to be considered threatened. 특히 이번 불은 유명 관광지인 요세미티 국립공원 근처의 산림도 태우면서 공원으로 연결되는 전력 공급선까지 끊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2007년 탈북해 리듬체조 대표팀 상비군을 맡고 있는 감독이 체조협회 전무를 지낸 현직 교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박상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듬체조 국가대표팀 상비군 감독인 이모 씨. 지난 5월 지역 체조협회장이자 최고교사인 김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감독은 북한 출신으로 1991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3관왕에 올랐던 북한을 대표하는 리듬체조 선수 출신입니다. 2007년에 탈북해 2011년부터 우리 대표팀 리듬체조 코치로 일했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대표팀 코치 시절 체조협회 전무 김 씨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이 씨가 2014년 5월 대한체육회에 성추행과 관련된 탄원서를 제출했고 결국 김 씨는 전무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사태가 잠잠해지자 작년 8월 대한체조협회 부회장에 도전합니다. 이에 대한체육회가 탄원서를 문제 삼아 부회장 인준을 거절하자 김 씨는 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 중 피해자 이 씨가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성추행이 아니라 이 씨와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인이었다, 사랑하는 사이였다, 결혼할 여자였다. 이 세 단어가 진짜 싫었었는데 그걸 아닌 거를 지금 수사 중에 있어. 오직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성폭행 혐의 고소 사건을 접수한 서울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최근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폭우가 쏟아져 사람이 죽고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나흘 전 수해로 청주 시민들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도의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외국에 나갔다? 이 뉴스에 다들 화났을 겁니다. 말이 연수이지 외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국민을 레밍이라는 쥐에 비유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분 레밍은 집단 행동하는 실치류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만한 게 지방의원이냐? 지방의원이 무소불위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 같은 집단도 아닌데. 사실 제가 오늘 문제 삼고 싶은 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혈세로 외유를 간 도의원들이 아닙니다. 시의원, 구의원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 대다수도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닙니다. 20대 국회 개원한 작년 5월 말부터 올 1월까지 국회의원 출장 건수는 67건, 263명, 소요 예산은 22억입니다. 그 대부분은 목적이 아리송합니다. 방문 결과 보고서는 많은 경우에 보좌관들이 인터넷으로 짜깁기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굴 나무랄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우리 정치인들, 거울을 볼 때 자신의 진면목을 봤으면 합니다. 네, 전국에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서울도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작년보다 보름 정도 빨리 발표된 겁니다. 그만큼 서울은 오늘 34.9도까지 올라 이번 여름 중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7도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이 덥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열사병, 일사병 등 폭염 관련 질병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불쾌 지수도 높고요. 밤사이 열대야도 이어집니다. 이 33도 더위가 언제쯤 누그러지는지 살펴보면요. 중부는 모레, 남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오면서 폭염이 좀 누그러지는 건데요. 남부는 월요일쯤 비가 한 차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내륙 일부에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밤에는 경기, 강원 영서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국격을 의미하는 말일 겁니다. 그건 권력이나 특정 집단이 아닌 우리 모두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멋진 하루가 될 겁니다. 내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